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코롱의 인보사 파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등 제약바이오 업계 악재가 속출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전장보다 8.08포인트 내린 745.3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26억 원, 231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06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확정 발표하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일부 건설업 지수는 전날보다 0.29% 상승한 110.08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수급 우려로 인해 국내외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닭고기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닭고기 생산업체 마니커의 주가는 한 달간 48% 상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후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분쟁에 대한 재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2%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럽의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이어지면서 여전히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전일장에 이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로 연일 이어지면서 수급적으로 지지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이 됐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좀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미 노출된 이슈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흐름에 따라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1% 하락한 2168.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SK 하이닉스 홀로 강보합권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됩니다. 83,3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44,2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도 약보합 마감 속에서 35만 6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1% 넘는 하락으로 23만 원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7% 하락한 745.37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보합권 마무리 속에서 73,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신라젠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61,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1% 넘는 하락 속에서 538,8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36% 내리면서 58,000원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훑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간밤 뉴욕 증시가 2%대 하락한 그 원인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연일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까지는 뭐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내일 이유가 정말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살짝 또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수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점검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양시장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셨던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을 때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운 1% 넘는 하락도 보여줬었던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먼저 양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먼저 점검해 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고요. 시가가 거의 저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봉 마감했습니다. 근데 60일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도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음봉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60일선을 이탈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하락 출발한 거는 같은데 그래도 코스피는 양봉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 다 60일선 이탈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코스피는 이제 역시 대형주 지수가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기관 매도세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 모두 다 하락했어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놀랍게도 외국인이 7일 연속 매수입니다. 저 외국인이 진짜든 가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7일 연속 매수였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특이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이 관련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했던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역시 이제 코롱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 이제 오늘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은 현재 좋지 못하다. 이게 특이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시가하고 저가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네,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시가가 저가였어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일치하니까 완벽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양봉 마감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장중에 플러스 전환도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반등 시도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60일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태다. 파란색 60일선인데 좀 멀죠? 그 다음에 일부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인데 오늘 시가는 최저가였다 그랬죠? 출발한 다음에 장중에 플러스 전환까지 됐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약간 좀 과매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중에 분석했을 때는 이거는 저는 도저히 2170을 못 넘을 거라고 봤어요. 도저히 못 넘을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2179까지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2170 아래로 끝났다는 게 이제 특이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놀랍게도 이거는 음봉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비석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락 출발한 것도 모자라서 음봉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60일선이 재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은 지금 최근에 좀 코스닥이 좀 더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냐면 현재 시장 상황에 잠깐 다시 코스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양봉으로 마감되고 결국 하락했죠. 근데 장중에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2170을 못 넘을 거라고 봤는데 2170을 넘어서 2179까지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종가는 결국 2170 아래에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170 넘은 그 라인은 오늘 약간 좀 그 오버슈팅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내일장 어떤 전략 마지막 코너에서 짜드리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건데 사실 이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뭔가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재로 작용해서 이제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타결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미국은 손해볼 게 없죠. 자기네들은 일단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요. 중국은 어떤 경우든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런 어떤 뉴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썩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국가나 어떤 조직 단체나 개인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은 빨리 끝나요. 그런데 사실상 갑을 관계,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 좀 우등하고 한쪽은 열등한 거죠, 그죠? 이랬을 때 협상은 결코 쉽게 끝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협상 타결이 됐다 한들 뭐 올해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쯤 혹은 또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뒤집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시장 잠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이중 고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라인이. 그리고 여기는 이중 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판단은 어떠냐? 일단 악재 때문에 밀린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 악재 있기 전에도 이미 여기서 밀렸다는 거를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 구간에서 한번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급락하기 전에 미중 무역 전쟁 악재 나오기 전에 이미 내려왔다는 거죠. 이걸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악재가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저가를 갱신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그거야 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 저의 생각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중 고점이 완성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시황과 내일의 어떤 대응 전략은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장 점검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1선에 대한 이탈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상황이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과 좀 구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대형주들의 하락과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오늘장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전 업종 대부분이 좀 하락하면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특이사항도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외국인이 7일 연속 매수세로 좀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와 대형주의 하락 속에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하락에 대한 이유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학 과장님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는 또 많은 분들이 최근의 흐름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오리온은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들은 홀딩 후 매도.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있으라 그런 얘기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하자. 물론 뭐 단기 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고점 찍었죠. 그리고 하염없이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11월 초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밀리는 이런 형국인데 중요한 건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연초에 고점을 찍었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그 두 번의 어떤 그 고점 라인이 있었죠. 2월 25일 그리고 4월 18일. 그럼 이제 그 시점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대충 한 이쯤입니다. 이쯤. 2월 25일이 약간 좀 옆으로 해야겠네요. 네. 한 이쯤 되죠? 2월 25일. 그 다음에 4월 18일이 한 이쯤 될 겁니다. 대충. 그러니까 지수를 다시 한번 복귀시켜드린다면 연초에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종목이죠.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지수가 밀릴 때도 크게 밀리질 않았어요. 지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 판단으로는 빠져나오기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면 추가 매수했다가 빠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럴 때 또 아주 그럴듯한 뉴스도 많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못 던졌다면 좀 더 홀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없다 그러면 조정 받을 때 살짝 매수해서 단기 매매해보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략부터 짜드리면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이었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평택촌놈 기술 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94,200원짜리예요. 아직도 여전히 높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29만 8천원, 거의 한 30만 원이죠.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높은데, 뭐, 2018년도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해야겠네요. 안 하려고 했더니 좀 해야겠네요.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1년 이상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방송을 1년 이상 시청하신 분들. 제가 2017년 3월부터 이 방송을 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7년 3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만 2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강렬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었냐? 작년이었죠. 이때 이제 60만원 터치했던 바로 그날.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종목이 주식 선물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게 주식 선물이 없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보통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가면 주식 선물이 있거든요. 30위 안에 들어가면 뭐 100% 있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 왜 됩니까? 탑 10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식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물 보유자들은 무조건 던져라.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주식 선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제로 급락을 했어요. 급락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주식 선물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엄청났죠. 네,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가을이었죠. 또 다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막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약간 좀 빨랐습니다. 언제부터였냐? 이쯤부터 제가 강력 매도 사인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 사인 내거나 좀 더 가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냥 한마디로 이제
또 분식회계 관련돼 갖고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저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매도하라 그랬죠. 매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작년 봄에도 60만 원 터치했을 때 그랬고요. 작년 가을에도 반드시 매도하라. 그러다 또 급락했는데 연말 연초에도 사실은 마지막 매도 기회였는데 지금까지 매도를 안 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고점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평가 손이니까 매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조언하는 방식, 본전 올 때까지 홀딩, 또 그 말 듣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대로 실적을 내고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어떤 외형적인 실적도 그렇고 사실 신뢰도가 금이 같잖아요. 이게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상장 폐지를 안 시킨 것 뿐이지 이번에 어쨌든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어떤 그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오리온이었습니다. 오늘 오리온은 5% 넘는 상승 속에서 10만 2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오늘 7% 넘는 하락으로 29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주시면서 추가적인 설명도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207님의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티르 매수가 19,0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세아베스티르는 2% 넘는 상승으로 19,7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 세아베스티르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월요일은 주식 교육을 하고 화요일은 종목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그게 없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월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 시간이 쫓겨서 제대로 못했는데 수요일 코너에서는 제가 좀 길게 좀 해드리겠고요. 먼저 세아베스트 학점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단 C학점이고요. 절대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87,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재 주가보다도 뭐 거의 4배가 넘는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약간 빠른 매수 가격대라고 봅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C학점인데요. 일단 대응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평가 이기죠.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본전 매도하고요. 올라가면 플러스 10% 매도한 다음에 또다시 밑에서 재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원래 그 세아베스틸은 옛날 이름이 기아특수강이에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수평선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기다리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약간 좀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에 저점 찍고 꾸준히 올라와서 단기적으로는 큰 불만은 없어요. 자, 중장기적으로 볼까요? 보세요. 보시면 이 종목은 굴곡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에요. 이건 이제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보세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난
IMF 때죠. 그 당시에 뭐 4,000원도 안 됐던 게 얼마까지 올라갔냐? 14만 원 올라갔어요. 30배가 넘게 올라갔죠. 불과 1년도 안 돼갖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정말 한마디로 박살이 났죠. 그것도 하면 꾸준히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기아 그룹이었죠. 옛날에 기아 자동차도 이제 현대차 그룹에 넘어갔는데 원래 기아 특성이었다가 이제 세아 그룹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거를 좋아하냐면은 기업력이 상당히 튼실해요. 튼실합니다. 쉽게 망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거의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죠. 그때만 해도 환산 주가로 본다면 28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꼭 매매기를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왜 2, 3년 만에 한 번씩 매매기 주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되는데 그러기엔 참 저평가된 우량주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펀드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수준의 우량주라면 어떤 걸 들어갈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갈 때도 생각보다 자기가 실속을 못 차려요.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사실 대다수의 저평가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이 기업이 저평가됐다는 건 알아요. 물론 뭐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현재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적정 주가도 만 원에서 12,300원. 이 정도 같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적정 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이거 8,000원짜리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적정 주가가 낮게 보는 사람이 4만 원, 높게 보는 사람이 7만 원 이래 봐요. 이거 절대적인 저평가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항상 불리한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안 돌아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자금 굴리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대형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평가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안 가요. 그래서 한동안 좀 소외됐다가 또 어느 날 언젠가 스슬슬 또 올라가요. 왜 그러냐? 워낙 안 가다가 특정한 어떤 펀드라든가 특정한 외국인들이 야 이거 너무 소외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매집해서 끌어올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지수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자, 한국 시장에 배팅을 하자. 오케이. 어떤 걸 잡을까? 주도 업종은 어떤 업종이야? 여기 많이 들어가고, 이건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이쪽 업종도 들어가자.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쪽으로 배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룰이에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자를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은요,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력 튼실하고, 최근 10년 동안 적자 한번 본 적 없고, 너무 좋은데 안 가요. 매수세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루해서 던지면, 또 수급종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엇박자를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수가 반등한다. 그러면, 우량주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포트 구성하시고, 중소형주는 조금 들어가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물론 가끔 가다가 중소형주들을 속된 말로 몰빵했는데 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운 좋은 거고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적인 이런 측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세아베스트는 이게 좀 안 간다 싶을 때 들어가서 단기 매매 적당히 뭐 해주시고요. 언젠가 지수가 크게 폭락했을 때는 담아둬도 상관이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아베스트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요,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돈 수익은 10% 매도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좀 더디다 싶을 때 좀 담으셔서 뭐 단기 매매적으로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수 폭락 시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헬릭 스미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끝자리 7909님의 질문입니다. 헬릭 스미스를 매수가 28만 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헬릭 스미스는요, 3% 넘게 빠졌습니다. 23만 1,3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가 대비 지금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헬릭 스미스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계약점이에요. 왜냐? 초절대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가가 28만 원인데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27,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었던 가게에서 매수하신 거죠. 물론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거나 매수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했겠죠. 물론 저의 뭐 적정주가가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의 기준은 그래요. 거기다가 손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손절 마이너스 10에서 20%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매수가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하신 게. 평택촌농 차트 이론을 입각한다고 했을 때 그때 문제는 없어요. 다만 너무 고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손절 안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손절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넘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 10에서 20% 걸린 쪽으로 매도해 주시고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에 대한 부분과 그 이후에 교체 매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427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동진 세미캠을 매수가 12,000원에 비중은 2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동진 세미캠은요, 3% 넘게 밀리면서 11,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 동진 세미캠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또 역시 계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떠나서 무조건 추격 매수예요. 예, 가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게 여기에요.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죠. 저기서 매수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저런 구간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안 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과정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그 정석 투자를 바라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정석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위험 관리와 수익 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있잖아요.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합니다. 쉽게 사고는 안 나겠죠. 그죠? 뭐 육교를 통해서 건너거나 아니면 신호등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빠를 겁니다. 그게. 그렇다고 쉽게 사고 나는 건 아니야. 근데 한 번 나면 큰일 나죠.
아마 그 비유가 가장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석 투자를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뭐 정석 투자 안 하고 대충 해서 뭐 큰 문제 없었고 나 돈 잘 벌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그동안 벌었던 게 다 털려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1년만 하겠다. 나는 뭐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딱 1년만 하겠다. 그러면 뭐 가치 평가 필요 없고요. 차트도 필요 없어요. 시황 뭐가 중요해요? 뭐 분할 매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포트폴리오 필요 없고 그냥 질르면 돼요. 벌거나 날리거나 딱 1년 한다 그러면. 딱 1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한 번 하게 되면 평생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있으면 계속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벌면 벌기 때문에 더 하고요. 날리면 날렸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주식 투자 한지 뭐 2, 3년, 뭐 길어봐야 5년짜리들은 실감을 못 해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합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해요. 저는 주식 나이는 할아버지라고요, 완전히. 주식 나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뭐 생물학적 나이로도 뭐 아주 적지는 않죠. 제가 53세니까. 근데 주식 나이는 진짜 할아버지예요. 제가 올해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도 그래요. 특히 영감님들 중에서 나도 30년 했었는데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종목 한두 개 사놓고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연구도 안 하고 한 5년, 10년 묻어두고 이런 식으로 흘러 30년 한 거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보면 뭐 경력이 뭐 10년이네, 20년이네, 30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진짜 30년 경력이에요. 계속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실전 투자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런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주식 나이로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 개념 있죠. 주식 나이로 아이가 있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50 아니라 60 아니라 70이라도요. 주식 투자한 지 5년이 안 되면 미성년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해서 5년 지났을 때 이때가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물론 뭐 성년이 돼도 철없는 성년도 있죠. 그렇잖아요. 나이가 30, 40대도 철없는 애들보다 더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5년을 해야지 성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된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진짜 뭐 유치원생이거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제일 말 안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60세 전후의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속성이 있잖아요. 여자들의 속성. 안 믿거나 믿으면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남자들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 상담해봤는데 60세 전후 남자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투자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고집은 또 세. 예. 왜냐하면 나도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이 생물학적 나이하고 주식 나이하고 별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드린 건데 내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나는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5년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1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진짜 주식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사실은 지금 청소년이나 20대 초반 아이들한테는 할 수가 있겠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40대 중반, 뭐 많으면 뭐 60 이런 분들한테 참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급해도 교육과 훈련을 마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세요. 운 좋게 벌었던 거 장 빠지면 다 털립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8분 지나가면서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에도 2% 가까운 하락세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도 역시나 소폭 하락 출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무역전쟁 관세 리스크에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는 10일 0시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 야간 선물도 280 지수가 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759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나이스를 매수가 21,000원의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나이스 종가는요, 1% 넘는 상승 속에서 2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인데요. 자, 과장님, 나이스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시약점이고요.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추격 매수고, 결과는 평가이기고 해서, 밀리면 본전 매도 하시고요. 아니면 10% 수익 매도 한 다음에 재매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이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진단과 함께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41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셀티론 제약을 매수가 95,0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셀트리온 제약은요, 1.36% 빠지면서 58,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정말 큽니다. 자, 학 과장님,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F학점이고요. 추격 매수 이후에 중장기 손절 비실행을 했습니다. 손절 안 하고 버틴 거죠. 사실 이 종목은 일시적인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스스로 판단 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드릴 조언이 별로 없어요. 왜? 이분 어차피 안 던지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2017년 9월 강연회 때 제가 중기 종목으로 추천했었죠. 18,000원대. 그리고 나서 1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그쵸? 5.5배 정도 올라갔었죠.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그때 2017년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 제일 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여기서 잡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이제 흘러 내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어요. 16개월 동안 평가 손익 상태로 계속 지금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뭐냐. 일단, 평가 손이니까 매도한 건 아니지만 평가 손이니까 어쨌든 지금 계산적으로는 손실을 봤어요. 시간 낭비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래저래 그냥 시달리고 있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볼 때 질문한 의도가 저는 그렇게 봐요. 둘 중에 하나죠. 위로받고 싶은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좋은 얘기하면은 그걸 근거로 이제 홀딩 안 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안 던졌는데 이거 던질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종목이 이제 손실이 좀 커요. 그러면 여기저기 막 상담을 요청합니다. 각 경제팀이 다 돌아다니면서. 10명 중에 2명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본전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또 용기를 얻어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식 종목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한 사람을 참고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하든가 이렇게 하세요. 왜? 3명, 5명, 7명을 해보세요. 그럼 약간씩 다 틀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는 더 갈 겁니다. 이거는 박스권을 움직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판단하던가 아니면 딱 한 사람만 참고하니 이게 정석이에요. 여러 명 참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결국 자기가 판단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워낙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종가, 주가에 대해서 손실이 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가격대 대비해서 좀 판단 잘 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874님의 질문이고요. 코데스 콤바인을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3,000원의 비중은 3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코데즈 컴바인은요 2.49% 빠지면서 2,9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코데즈 컴바인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B약점이고요. 비교적 무난한 매수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잘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건 없고요. 손절 5%, 수익 10%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데즈 컴바인에 대해서는 학점,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짧게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대 지수는 오늘도 하락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야간 선물은 280 지수가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목요일장은 결국 61선 회복과 120선 이탈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딱 중간입니다. 차트 붙였습니다. 현재 그 종가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인데 61선이 2194.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한 26포인트 정도 높죠? 그러면 120선은 얼마냐? 2143. 그러면 오늘 종가보다 43이니까 25포인트 낮죠.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61선은 26포인트 높게 있고요. 121선은 25포인트 낮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딱 중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61선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느냐, 120선을 이탈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거의 대결이에요. 대결인데, 중기시장은 제가 이미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혹은 어떤 그 외국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지수가 올라가거나 제가 뭐 어떤 전망을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시장은 큰 변동이 없는데 결국 단기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시장도 중요해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중기로는 떨어진다고 해도 쭈르륵 물려서 떨어지는 거하고 계속 반등 나왔다가 밀리고 반등 나왔다가 밀리고 계속 박스권 하다가 떨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투자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과연 어느 쪽이 먼저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내일 하루에 이게 뭐 갑자기 60일선 돌파한다거나 120에서 이탈한다거나 이러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종가보다 26포인트가 올라가거나 25포인트가 떨어져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방송하니까 이제 수요일까지 목금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61선을 회복하게 되면 최고점까지 돌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중기 하락을 한다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좀 더 지연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121선 이탈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중 고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지수가 다시 빠질 것이다.
이거는 뭐 변동이 없는데 단기 시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건데 목금 이틀 동안 이제 흐름을 보시면서 어쨌거나 60일선이 넘어가면 또 나름대로 혼조세 구간이 오면서 시간이 좀 소모가 되고 120선 이탈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그냥 쭈룩 밀을 수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단 하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놓고 보시면서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제 그 중기시장은 변동은 없어요. 없고 제가 이제 이번 4월 20일 강연회 때도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강연회에서 했던 얘기는 절대로 방송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일종의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목금 이틀 동안 과연 60일선을 먼저 한번 회복해 주느냐, 160선 이탈하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지금 일봉상으로 61선과 121선 그 중간에 좀 서 있는 상황인데 61선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 중기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속도가 더딜 것이다. 하지만 120선이 이탈이 된다면 가속이 좀 되면서 하락에 대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정석투자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